장례식이 끝난 날, 집안은 빗물을 빨아들인 나무 바닥처럼 무겁고 축축했다. 상주로 서 있던 며칠 동안만큼은 아버지에 대해 떠오르는 말과 표정들을 한 장의 흑백 사진처럼 정리해 보여줄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문상객이 빠져나간 거실에는 향내가 맴돌 뿐 아버지의 얼굴은 그 어디에도 붙잡히지 않았다. 남은 것은 과자 봉지의 비닐 바스락거림과 식탁 위에 탁 놓인 오래된 열쇠 한 개였다. 은빛이 바래고 머리 부분에 얕은 흠집이 도려낸 듯 있었다. 어머니는 그 열쇠를 건넬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몇 해 전 먼저 떠난 사람의 얇은 그림자처럼 눈을 내리깔고 식탁 모서리를 손끝으로 문지르기만 했다. 열쇠의 크기를 가늠하며 집을 훑어보았다. 분명 어디엔가 들어맞을 구멍이 있을 것이다. 오래된 목재장, 책상 서랍, 다용도실의 녹슨 캐비닛, 창고의 철문 열쇠는 모든 것을 거부했다. 눈은 점점 천장 가까운 곳으로 올라갔다. 벽면의 액자들, 기념패, 오래된 지도, 아버지가 젊었을 때 다니던 직장의 단체 사진이 먼지 덮인 유리 속에서 흐릿하게 반짝였다. 사진 뒷면을 더듬다 액자의 나사 하나가 도드라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억지로 조여둔 듯 불편한 각도였다. 나사를 풀어 액자를 들어 올리자 그 벽 한가운데 사각의 금속문이 잠깐 빛을 삼켰다. 금고였다. 벽과 거의 한 몸처럼 웅크려 있었다. 회색 페인트가 벗겨진 가장자리는 손톱 자국처럼 모서리마다 작은 상처를 품고 있었다. 열쇠를 꽂아 돌려보았지만 딸각 소리 하나 없이 꽉 막혀 있었다. 열쇠 구멍은 맞지만 뭔가 하나가 더 필요했다. 옆면에는 숫자 다이얼이 있었다. 내 자리.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내 생일이었다. 다이얼을 돌려 입력하고 손잡이를 당겼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 생일, 부모님 결혼기념일, 집, 전화번호의 뒷자리, 아버지가 좋아하던 야구선수의 등번호, 누구의 숫자도 금속을 움직이지 못했다. 책상 서랍 가장 아래에 있던 깨진 유리 같은 소음이 섞인 시계 소리가 귀에 남았다. 아버지가 매일 밤 잠들기 전 베개 옆에 올려두던 손목시계였다. 유품 상자에서 시계를 꺼내니 초침은 어딘가 끼인 듯 11시 44분에 멈춰 있었다. 아버지는 종종 늦은 밤을 이렇게 멈춘 채로 건너뛰곤 했다. 저 시간은 중간도 끝도 아닌 이상하게도 숨을 고르는 지점 같았다. 다이얼에 1144를 맞추었다. 손잡이를 당겼다. 첫 번째 금속이 떨어지는 소리가 낮게 방 한가운데로 흘렀다. 문은 반쯤만 열렸다. 안쪽에 두 번째 잠금이 있었다. 빈틈으로 손가락을 넣자 종이가 만져졌다. 얇고 단단한 오래 접혀있던 편지의 질감이었다. 편지를 꺼내 펼치려던 손끝이 멈칫했다. 유난히 정갈한 필체가 눈을 붙잡았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행간이 넓고 각이 분명했다. 이 금고는 두 개의 문으로 닫혀 있다. 첫째는 내가 멈춘 시간으로, 둘째는 내가 지나온 계절로 열어라. 의미를 단번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지나온 계절이라는 말이 한없이 무거웠다. 나의 지나온 계절이라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던 사건들이 있었다. 군대 제대하던 봄, 회사를 그만두던 여름, 결혼하던 가을, 아이가 태어나던 겨울. 그중 하나. 손을 시계 위에 올리고 눈을 감았다가 문득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떠올랐다. 결혼식 다음 날 아버지가 내 어깨를 무겁게 눌러주던 순간 촌스럽게 큰 코르사주를 달고 사진관의 플래시에 빨간 눈을 하고 웃던 아버지. 액자 틀에 나던 손때, 그날 사진의 뒷면에 적힌 날짜 1029. 다이얼을 돌려 1029를 맞추고 천천히 손잡이를 당겼다. 금고는 숨을 내쉬듯 부드럽게 열렸다. 오래 닫혀있던 책의 첫 장을 넘길 때 나는 소리와 닮아 있었다. 내부는 생각보다 소박했다. 서류 봉투 2개,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 작은 철제 상자, 그리고 작은 열쇠 1개. 카세트 테이프는 앞면에 연도만 적혀 있었다. 1988. 그 아래엔 밤 순찰이라는 글자가 흐리게 보였다. 서류 봉투 하나에는 은행 명의의 오래된 양식들이 묶여 있었다. 야간 경비 순찰일지,
금고 출납 기록, 유가증권 보관 목록. 아버지는 젊은 시절 지방은행의 야간 금고를 맡았다. 문서 곳곳에 빨간 펜으로 오류라고 쓰인 표시가 있었다. 같은 날짜, 같은 시간, 출납이 0원이라고 기록된 행들이 유난히 많았다. 출근부에도 순찰일지에도 마치 통째로 비워지는 시간이 그해 여름부터 가을 사이 계속 있었다. 0원. 실수라면 너무 집요한 실수였다. 작은 철제 상자의 뚜껑을 열자 폴라로이드 사진들이 묶여 있었다. 얼굴보다 뒷모습이 더 많았고 대부분 밤이었다. 야간 시장, 지하상가, 공장 앞 골목. 돈이 오가는 순간을 담은 듯한데 사진 속 주인공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영수증 비슷한 종이들이 사진 사이사이에 끼어 있었다. 위로금 전달 확인, 서명 거부. 확실하지 않은 단어들이었다. 몇몇 사진에서 아버지는 아주 작게 배경처럼 서 있었다. 어깨를 움츠리고 어두운 모자를 눌러쓰고 그 옆으로 작은 봉투가 오갔다. 봉투엔 은행 마크가 없었다. 카세트 테이프를 오래된 플레이어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테이프는 시작부터 잡음이 심했다. 정오의 소음이 아니라 새벽 4시의 공기 같은 소리. 가볍게 뛰는 숨소리가 배경에 깔리고 멀리서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 휘파람 같은 바람.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아스팔트 위로 얇게 늘어졌다. 말을 거의 하지 않는 녹음이었다. 단 한 번 낮게 숫자만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테이프 중반에 걸렸다. 12, 43, 70. 그리고 침묵. 녹음은 마지막에 짧게 끊겼다. 두 번째 봉투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내 이름을 쓰는 아버지의 습관, 끝. 획을 느리지 않는 성씨. 첫 이름의 가운데 받침을 아주 짧게 쓰는 버릇이 그대로였다. 봉투 안에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병원에서 발급한 신생아 출생기록, 그리고 한 장의 손편지가 들어있었다. 등본의 발급 연도는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였다. 서류의 문구들은 규격화되어 있었지만 몇 군데에 걸쳐 작게 푸른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사할 때마다 새로 떼던 서류들과 달리 이 사본들에는 낯선 주소가 적혀 있었다. 우리가 살지 않았던 곳, 내가 자라지 않았던 동네. 손편지는 길지 않았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짧은 고백만큼의 길이었다. 너의 이름은 내가 만들어준 것이다. 그렇게 시작했다. 한 문장에 달라붙은 무게는 페이지의 절반을 가져갔다. 아버지는 그 문장의 뒤에 아주 구체적인 과거를 덧붙였다. 1988년 여름, 지방의 작은 병원. 폭우가 쏟아지던 밤, 꺼져가던 응급 발전기와 흐릿한 비상등. 두 아이. 하나는 살았고 하나는 살지 못했다. 아버지는 그날 야간 금고 키를 지닌 채로 병원에 있었다. 은행과 병원의 사이에 아버지의 또 다른 일이 있었던 것이다. 병원 기록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없었다. 대신 수습을 도와준 무연고 자원자라는 문구만 남겨져 있었다. 내 출생 기록은 그날의 혼란 속에서 덮였다. 아버지는 자신들의 아이를 잃었고 어느 누구의 아이도 아니게 된 한 생명을 집으로 데려왔다. 나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종이의 모서리가 손목뼈에 닿을 때마다, 낯선 이름들이 목구멍을 지나갈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한 차례씩 방향을 바꾸었다. 내가 살아온 이름이 빌린 것이라면 나는 누구일까? 충격이라는 단어는 너무 간단했고 실화라는 말은 너무 싸늘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밤에 울리는 냉장고의 웅웅거림이 갑자기 낯설어졌다. 아버지의 필체는 담담했지만 문장 사이에 오래된 죄책감이 숨은 장난처럼 고개를 내밀었다. 편지의 아래쪽에 작은 도표가 그려져 있었다. 선으로 이어진 이니셜, 날짜, 장소. 이름 대신 기호로 표시된 사람들의 관계도. 그리고 옆에는 돌려주지 못한 것들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표 옆에 작은 열쇠 그림이 있었다. 나는 금고 바닥에서 보았던 작은 열쇠를 다시 쥐었다. 손에 얹으니 체온을 바로 빼앗아가는 금속의 단정함. 열쇠는 금고 안쪽 벽 보조 패널 뒤편에 아주 작은 자물쇠를 숨기고 있었다. 패널을 열자 얇은 상자가 하나 더 나왔다. 우체국 사서한 번호가 적힌 종이와 함께. 도심의 오래된 우체국은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에도 잠깐도 흔들리지 않는 건물이었다. 사서함 구역은 반쯤 어두웠고 금속 칸의 문들은 모두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열쇠가 딱 맞았다. 문을 열자 얇은 노트 수십 권이 줄 맞춰 누워 있었다. 날짜별로 묶인 노트의 표지에는 짧은 문구들이 있었다. 한 달치 약가, 압류된 오토바이 되찾기, 밀린 월세. 그리고 각 노트의 첫 장에는 이름 대신 별명들, 미장 아저씨, 시장국밥, 붉은 코트 할머니. 다음 장에는 받은 돈과 쓴 돈의 목록이 이어졌고 가장 마지막 장에는 가품이라고 적힌 칸이 있었다. 그것은 돈의 흐름이라기보다 빚진 마음들이 서로 건너가는 일지에 가까웠다. 목록 곳곳에는 은행 이름이 아닌 금고라는 단어만 적혀 있었다. 아버지는 자신이 지키던 은행 금고의 틈새로 다른 종류의 금고를 하나 더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숫자 대신 체온으로 열리는 금고였고 계약 대신 사정으로 닫히는 금고였다. 나는 노트들을 훑어보며 어떤 이름에서 눈을 멈추었다. 양복점. 양복점이라면 우리 동네에도 한 곳 있었다. 내가 취직하던 해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양복을 맞춰주던 그 가게. 마지막 장에 적힌 가품의 날짜가 그해 가을과 거의 같았다. 아버지는 그날 내게 양복값을 예전 고객 할인이라고 말하던 주인과 올해 눈인사를 나눴다. 그날의 할인은 사실 몇 해 전부터 이어져 온 서로의 금고에서 꺼낸 약속의 환급이었다. 사서함 안쪽 칸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더 나왔다. 봉투 안에는 작은 열쇠고리와 낡은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다. 사진에는 어린 내가 있었다. 내가 아닌 내가. 그 아이는 내 나이대의 얼굴과 거의 닮았지만 눈썹 모양이 다르고 귀가 더 붙어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윤이응이응라는 이름이 흐릿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사진과 내 주민등록증 사진을 번갈아 보았다. 두 얼굴은 서로를 향해 천천히 겹쳐지면서도 끝내 완전히 붙지는 못했다. 뒷면 구석에 작게 찾으면 이쪽으로라는 문구와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 주소는 편지 사본의 낯선 주소와 일치했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를 정리하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내 손에 들린 노트들을 보고 잠깐 멈췄다. 질문도 변명도 없이 거실로 들어와 조용히 앉았다. 나는 금고의 위치, 열쇠, 노트, 사진, 사서함, 그리고 편지의 모든 문장을 순서대로 펼쳐 보였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슬픔보다 더 무거워 방 안의 공기를 낮은 곳으로 끌어내렸다. 한참이 지나 어머니는 아주 느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비바람이 너무 심했어. 그리고 덧붙였다. 우리가 잃은 아이는 이름을 갖지 못했지. 내가 우리 집으로 오는 길에 그의 이름이 너의 등 뒤에서 따라왔을지도 모르지. 아버지는 왜 바로 말하지 않았을까? 어머니는 왜 그 말을 이제야 하는 걸까? 질문들은 끝단이 뭉툭한 전구처럼 어둠 속에서 빛도 열도 제대로 내지 못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아버지가 금고를 남긴 이유는 유산을 나누기 위함이 아니라 시간을 나누기 위함이었다. 내가 지나온 계절과 그들이 견뎌온 계절을 서로에게 열어 보여주는 일. 비밀은 때로는 유산보다 더 무거웠고 고백은 상속보다 더 위험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 금속으로 만든 문 뒤에 진실을 눕혀두었다. 며칠 동안 나는 노트에 적힌 이름들을 따라 동네를 걸었다. 오래된 국밥집의 노인은 내 얼굴을 보자 잠깐 눈을 길게 떼었다. 아무 말도 묻지 않고 김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밀어주었다. 그분은 늘 새벽에 왔지. 노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랜 국물 속에서 뼈가 스스로의 소리를 내는 것처럼 낮고 잔잔했다. 공장 앞의 경비실, 붉은 코트에 할머니가 앉던 공원 벤치, 양복점의 좁은 계단. 여기저기에서 나는 금고라는 단어와 마주쳤다. 사람들은 그 금고를 실제로 본 적이 없었지만 모두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믿었다. 어떤 이에게 금고는 겨울 난방비였고 누군가에게는 도망갈 기차표였으며 다른 이에게는 한 번쯤 자존심을 접어두게 해준 손잡이였다.
그러나 모든 고백이 자비로만 이루어져 있던 것은 아니었다. 노트 뒷부분에는 지워진 흔적들이 있었다. 몇몇 사람들의 칸에는 가품이 표시되지 않았다. 그 옆에는 작은 삼각형 표시가 있었다. 같은 삼각형은 테이프에서 들린 숫자와 연결되었다. 12, 43, 70. 삼각형 밑에는 작은 숫자들이 찍혀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과한 빚을 지운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한 표시였다. 금고는 열어주는 장치이면서도 닫아두는 장치였다. 닫힌 문 뒤에 아버지는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은 것들을 도표로 옮겨두었다. 그러나 표시는 끝내 추심이 아니라 보관으로 남아있었다. 아버지는 미움마저 금고에 보관했다. 꺼내 쓰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청구하지 않았다. 나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다. 내가 이 금고를 열었다면 이제 너의 이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이름을 선택한다는 말은 너무 부드러워서 더 낯설었다. 태어날 때 받은 것이 아니라 살면서 쓰는 이름이라니. 이름은 붙잡는 것인가, 건네는 것인가, 아니면 겨울철 먼지처럼 어깨에 앉는 것인가. 아버지는 내게 두 개의 문을 남겼다. 하나는 금속으로 열리는 문, 하나는 내 안에서 열리는 문. 나는 어느 쪽부터 열어야 할지 한동안 알지 못했다. 며칠 뒤 편지 뒷면에 적힌 주소로 향했다. 한때 공단이었던 동네는 절반쯤 대형마트의 주차장으로 바뀌어 있었고 남은 절반은 낡은 연립가옥들로 이어졌다. 주소의 집은 이미 비어 있었다. 우편함에는 몇 달째 쌓인 광고 전단들 뿐이었다. 관리사무소에서 묻자 그 집의 사람들은 오래전에 떠났다고 했다. 떠난 사람을 찾아야 하는 여정은 늘 한 발짝 늦었다. 나는 그 문 앞에 서서 문을 열 수 없다는 사실이 주는 묘한 안도감에 놀랐다. 어떤 문은 닫혀 있어야만 사람이 살 수 있었다. 어떤 문은 닫혀 있어야만 사라진 사람들을 붙잡지 않을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우체통 앞에 서서 빈 봉투를 하나 샀다. 봉투 안에 사서함에서 가져온 작은 열쇠고리를 넣고 봉투 앞면에 아버지의 이름을 쓰고 뒷면에는 내 이름과 함께 보관이라고 적었다. 그 봉투를 다시 우리 집 금고 안에 넣었다. 금고 문을 닫고 다이얼을 돌리고 손잡이를 내려 걸었다. 금속이 문 닫히는 소리를 내며 방 안의 공기가 한 번 더 조정되었다. 금고는 이제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의 온도가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아버지의 손목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초침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11시 44분이었다. 그 시간은 오랜만에 무서운 시간이 아니었다. 어떤 것이 온전히 멈춰 있다는 사실에는 이상한 위로가 있었다. 멈춤의 사이에서만 들리는 소리들이 있었다. 내가 한동안 듣지 못했던 아버지의 숨소리 같은 것. 그 숨은 노트의 가장자리, 테이프의 잡음, 사진의 여백, 어머니의 잠깐의 침묵 속에 여전히 보관되어 있었다. 며칠이 더 지나고 나는 아버지의 노트를 한 권 한 권 스캔해 디지털 파일로 만들었다. 파일의 이름을 금고라고 하지 않고 계절이라고 적었다. 스스로를 속이는 일 같기도 했지만 실은 기록을 살아있게 만드는 이름은 차갑지 않아야 한다고 믿고 싶었다. 마지막 파일을 저장할 때 컴퓨터 화면에 시계가 11시 44분을 가리켰다. 우연이라면 이상한 우연이었다. 나는 시계를 바라보며 멈춰있는 것과 흘러가는 것 사이에 잠깐 서 있었다. 어머니는 점점 말이 적어졌다. 그러나 부엌에서 물이 끓는 소리, 식탁 위 컵을 내려놓는 소리, 안방의 문이 여닫히는 소리는 이전보다 분명해졌다. 소리는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금고였다. 열쇠가 필요 없고 비밀번호도 필요 없었다. 나는 가끔 아버지가 새벽에 외투 주머니에서 꺼내두었던 작은 봉투들을 상상했다. 봉투 안에는 돈이 들어있을 때도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때도 있었지만 봉투를 건네는 손의 온도는 항상 일정했을 것이다. 그 온도를 나는 금고 안의 각진 철과 종이에서, 어머니의 손마디에서, 그리고 내 이름의 처음과 끝에서 조금씩 더듬어 보았다. 어느 오후 양복점 앞을 지나가다 주인이 나를 불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상자 안에는 오래전 체향이 넓은 모자가 들어있었다. 아버지가 입던 옷에서 나던 비누 냄새와 비슷한 냄새가 났다.
주인은 말이 서툴렀다. 그분이 언젠가 네가 지나가면 주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자를 받아들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은 어떤 때는 진실을 가로지르는 또 다른 문이 되었다. 그 문은 너무 쉽게 열리고 너무 쉽게 닫혔다. 밤에 모자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불을 껐다. 방은 천천히 어두워졌다. 나는 긴 숨을 들이쉬었다. 나를 낳아준 사람, 나를 키워준 사람, 나를 만든 이름, 내가 선택할 이름. 그 모든 것들이 금고 안에서 서로의 자리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 나는 아직 어느 칸에 어떤 것을 넣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는 분명했다. 아버지가 남긴 금고는 돈을 지키는 상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을 접어넣고 마음을 맡겨두고 빚을 보관하는 장치였다. 그리고 이제 그 금고는 열쇠 없이도 열릴 수 있는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었다. 내가 내 안에서 여는 문이었다. 아침이 되었다. 커튼 틈으로 들어오는 빛은 먼지를 금빛으로 물들였다. 손목 시계의 초침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집안의 것들은 아주 조금씩 다른 위치에 놓여 있었다. 식탁의 의자가 어제보다 벽에서 멀어져 있었고 싱크대의 접시는 반대편 말림대에 뒤집혀 있었다. 변화는 작은 음악처럼 쌓였다. 나는 금고 앞에 앉아 다이얼을 다시 한번 1144에 맞췄다. 문을 열지는 않았다. 열지 않아도 열려 있다는 것을, 닫혀 있어도 닫혀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았다. 금속은 차갑지만 금속으로 만든 문 뒤에 남은 것은 결국 체온이었다. 나는 그 체온을 조금 더 오래 손바닥에 붙잡아 두었다. 그리고 그 온도를 작은 봉투 하나에 담듯 오늘 하루의 첫 주머니에 조용히 넣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